안녕하십니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강의하는 정혜식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수업 시간마다 발표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죠. 물론 한 학기에 몇 번 안 될 수 있지만 아마 수업마다 좀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발표를 해야 된다면 맞닥뜨려서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나의 역량으로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발표력 업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피치를 전공하고 논문을 작성한 후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표는 실전 말하기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게 되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불안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우리는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준비, 발표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 내 발표를 듣게 될 총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에 따른 내용 정리. 아마 내용 정리 부분은 음, 어, 스피치업이라는 강의에서 내용적 요소와 조금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표 준비. 어, 발표자로서의 스피치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상황이 되면 걱정되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치업 시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는 두 번째,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발표 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 불안은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어, 말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관리하고 적응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발표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강의에 집중한 여러분, 우리 발표 불안부터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발표 불안의 증세는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느껴지고요. 상대방이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침이 마르고 다리에 힘 풀리고 다리 근육이 굳는 것 같고 경직되는 그런 느낌들은 사실상 청중까지 어, 청중에게 들킬 만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들킨다? 네,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가슴 두근거림 만큼 상대방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목소리 부분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리거나 말이 기어 들어가는 특히 말 끝맺음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방이 느끼게 되겠죠. 이런 발표 불안의 증세, 우리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 느꼈을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발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국어 시간을 좀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왜 좋았나 하면 뭐 소설도 재밌고 시도 좋고 한데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 시간에 읽기 발표도 시키셨고 가끔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시간에 관련된 거를 발표시키시면 글쎄 저는 되게 활발한 학생은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발표에서만큼은 조금 적극적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발표를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발표하고 나면 느끼는 그런 어떤 뿌듯함과 성취감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요, 굉장히 떨렸고요. 음, 심지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10년 넘게 강의를 하지만 때때로 아주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주
떨린다, 긴장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침이 마른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지는 않는데 오히려 종아리가 땡땡해지면서 다리가 경직돼서 동선 이동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표 불안은 저도 적응했고 또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때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발표 불안은요,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를 통해서 조금씩 요령, 그러니까 스피치의 경험이 쌓여서 요령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면 여전히 떨리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연습한 만큼. 네, 그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불안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돼요. 내 사고까지. 아, 부끄럽다. 두렵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공포심마저. 적을 만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면요. 사실 준비한 부분이 많다고 해도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발표 불안은 먼저 청중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면 사실 조금씩 수용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청중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청중으로 앉아 있을 때 앞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이고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막 기록하면서 따져보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꽤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생각보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요. 각각 자기 다른 생각, 개개인의 상황에 더 몰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고프다든가 내 발표 순간은 언제지? 이거 끝나고 뭐 하고 가지? 이런 생각들로 네, 머리가 바쁘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어땠어? 엄청 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대답이 관대할 거예요. 일단 위로만은 아닐 겁니다. 아, 그만큼 나 집중 못했는데. 그런 의미로도 미안해서라도 괜찮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청이라는 것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중은 여러분들 적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고자 내 앞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발표를 평가하고 있는 교수님마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들어보겠다라는 청중의 한 분일 뿐입니다. 적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떨리는 그 내 마음, 내 감정을 여러분들이 결코 방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휩싸이게 되거든요. 청중이 관대하죠. 나의 실수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떨리는 자리이듯이 청중도 이해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좋게 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나가면 스스로 실수한 티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궁지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또 이것 봐, 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한 과정을 나만 알고 나만 다 모르듯이 그리고 설사 만약 대본이 있다 해도요.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은 본인 화자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G가 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NG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떨리는 게 당연하고 발표 상황에서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상대방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관대할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감정에서 조금 자유롭게 헤어나오실 겁니다. 오히려 청중은 나를 환영하고 있어 라고 인지 재구성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발표 불안을 극복하자, 관리하자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황의 중요성, 성공 여부에 집착하는 부분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불안도가 올라오거든요. 면접 볼 때도 특히 그렇습니다.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은요. 불안과 초조를 가중시킵니다. 이 일에, 이 스피치, 이 발표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중심이 흔들리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죠. 왜 안 떨리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숨겨서 그렇지 않은 척 허세보다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불안합니다. 오히려 태어난 척 숨기려다 보면요. 네, 과대포장이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진실성을 놓칠 수도 있고요. 스스로 그러면서 불안감도 고조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초조는 나를 굉장히 심란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 흥분과 긴장, 공존하고 있잖아요. 음, 흥분과 긴장은 비교적 나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감정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떨리는 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어, 실- 실제로 또 실수를 조금 하면 어때? 난 준비도 많이 했는데 괜찮아. 끝까지 잘 해낼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제법 흥분되는데 기대가 되는 걸 거봐. 나 잘할 수 있어. 기대해줘. 라는 그런 자기 암시를 사고 전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중에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도 떨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좋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응원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불안감은 사실상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스피치에서는요, 일시적인 현상, 근데 주로 초반에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곧 심리적 적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주십시오. 불안하다고 의식하게 되면 곧 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요, 불안감은 스피치 직전에 굉장히 고조됩니다. 예감하는 거예요. 예감의 단계. 곧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순간. 하지만 막상 직면의 단계, 시작이 되잖아요. 말을 떼기 시작하죠. 그러면 점차 조금씩 시간이 진행이 될수록 적응해 갑니다. 이렇게 스피치 상태에서의 불안감은 예감의 최고조와 직면에서의 조금 낮춰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발표 불안이 좀 높다 하시는 분은 초기 시작의 3분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대본을 쓰거나 그렇다고 너무 외우는 데 집착하지는 마시고 초반에 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초반을 잘 시작하시고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 의외로 어느 순간 준비한 것보다 더 말씀을 잘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속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십시오. 성공할 거야.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박수 받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습도 실천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하십시오. 이 멘트가 입에 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눈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이외에도요. 정말 아까 제가 발표 불안 증세로 신체적인 부분의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떨림과 경직 이런 부분은 우리는 신체와 정신, 심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체를 이완시켜 주는 것도 발표 불안의 해소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지 않도록 복식 호흡이나 이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눈을 감고요.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스피치 수업 시간에 스피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 그때는 화자 교육으로서 화자가 구성하게 되는 내용 메시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상황, 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죠.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 상황에 한정돼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불안에 이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청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발표 불안 얘기하면서 청중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청중에 대한 파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은 땡땡땡이다. 청중은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멘트를 보시면서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무언가의 청중은 관심을 오래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1시간 동안의 수업 시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오래 갖지 않았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들고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청중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구보다도 사실상 본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선 발표자, 화자가 하는 말의 길이, 말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상 청중의 기호를 떠나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길이 또한 청중이 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중력이 한계에 몰리기 전에 내가 쉬어줄 땐 쉬어줘야 하고요. 끝내야 할 때는 끝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듣는 게 굉장히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발표자가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떨리고 하지만 발표자가 앞에 나와서 물론 긴장이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학문을 나도 처음 읽는 이 이론을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 또 선후배가 좀 어렵지 않게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전에 많이 하게 될수록 아마 박수받는 호응이 있는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발표를 하고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청중의 수에 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청중이 5명이면 덜 떨리고 100명이면 더 떨릴까요? 사실은 떨림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100명이면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한 명에게 굉장히 정성껏 몰입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십시오. 100명을 다 만족하려고 하다가는 한 명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치 보는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우호적인 눈빛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몰입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중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답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발표자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들어주는 사람이 만족할 때 발표는 성공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가 관객 수 그리고 저명한 시상식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죠. 네. 그렇다면 발표를 듣는 지금 내 친구들, 내 선후배들에 대한 관심, 청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내가 시청률 높은 소위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청중에 대한 파악을 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할 말과 줄일 말을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구성을 할까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물론 청중은 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파악, 우리 스피치업 시간에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화자로서 나의 모습과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흐름을 잘 타고 순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주제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주제가 좀 설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설득 목적의 스피치인 경우에는요. 청중이 그 주제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특히 감정적인 평가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청중이 많다라고 할 때는 너무 다행이죠. 그렇다고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에 가까운 부분을 촉구해서 더 붐업을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내가 오늘 말할 주제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청중이다 라고 한다면 단번에 한 번의 발표나 스피치로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처음부터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청중이 난 너의 말에 설득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번에 바꾸려는 욕심보다는 서로가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부터 찾아서 시작하시는 것이 호응,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도 반, 반대도 반, 좀 그런 반반 내 태도를 갖고 있는 청중 앞에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혹은 주제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그런 청중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는요. 그들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를 찾고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준비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설득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 자리에서 한 번쯤 청중을 파악하면서 내용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보 전달 형식의 발표, 스피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말할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청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뻔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업데이트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 이론과 좀 다르지만 다른 학자의 또 다른 이론을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 이론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오늘 발표할 이론과의 연관성 혹은 차이성 이런 부분을 조금 선택을 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설명도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제를 잘 모르는 그런 청중일 때는요. 당연히 너무 아는 척해서도 안 되겠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요. 절대로 어려운 설명, 어려운 단어보다는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청중의 귀를 사로잡을 눈높이 수업인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되게 무관심한 청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지금 이 시간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요. 너무 설명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시작, 오프닝 단계부터 그들에게 오늘 배우게 될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한테 중요한지, 어떤 면에서 알아야 유용한지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청중의 욕구, 이런 거는 뭘 알고 싶어 하지? 이런 거. 특히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구성상의 특성도 염두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대에 따라서 좀 구성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중년층이 다수인 청중이다 라고 하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좀 구성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다 혹은 중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훌륭한 위인 혹은 명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하시면서 익숙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도 참 좋고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명언이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 의외로 설교 같은 느낌,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청중의 특성을 조금 파악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시면 아주 훌륭한 스피치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할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할 건데요. 사실상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서로는 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본론과 결론이 완성되고 마지막에 서론을 정하자. 이런 얘기를 스피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스피치 준비는 본론부터 한다.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오늘 발표하게 될 분량이 만약에 어떤 수업에 한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챕터를 다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세세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맥을 잡고 이해를 하고 발표물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전체 읽지 않고 처음부터 요약해. 순서대로. 그래서 요약한 부분을 발표하는 걸로 발표를 그냥 대체합니다. 사실 그거는 리딩이죠. 시가 아닙니다. 네.
그냥 각자 책을 읽는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발표의 분량을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래야 Q&A도 할 수 있고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본론 구성을 위해서 먼저 충분히 읽고 이해하십시오.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간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너무 기계적으로만 요약하는 것은 제 수업을 들으신 발표력 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와 순서를 정해야죠. 어떤 내용으로 뼈대를 구성할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쭉 책을 읽으시면서 이 학자는 이거를 강조하는구나. 이 이론에서는 이거를 정말 뼈대를 잡고 있구나. 강조할 부분을 표시하고요. 그러면서 분류를 해야지 본론으로, 그죠? 세 가지, 두 가지 정해야 되겠죠. 물론 대분류 아래 소분류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분류가 너무 많아질수록 청중은 지루하고요. 모르겠다. 학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도 너무 책의 범위를 따라가지 마시고 책에서 분류가 되어 있어도 발표자가 역량껏 단 원작자의 흐름을 거스리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구성 설명하느라 이걸 못 보여드렸네요. 눈으로 보시고 분류 순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과 결론에서 본론은 시작할 때 우리가 스피치업 시간에 본론할 때 본론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죠? 특히 정보 제공을 위한 발표의 경우에는 목차를 알려주듯이 분류화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화자에게는 그 목차는요,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청중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라고 정리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제가 만약에 셀프 리더십, 제가 이제 논문을 쓴 부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익숙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예시를 들여서 셀프 리더십을 오늘 내가 강의를 할 거다. 그랬을 때 본론의 시작을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행동 전략. 두 번째, 자연적 보상 전략. 세 번째, 건설적 사고 전략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시작은 군더더기 없습니다. 네,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요. 아주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는 정보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당부나 핵심 메시지를 발표자로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인 행동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돼요. 이런 마무리는 깔끔하지만 좀 건조하고 재미없죠. 모든 발표에서 발표자가 메시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하기 어렵기는 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진 않고요. 하지만 결론에서 메시지에 대한 강조, 당부, 충분히 발표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단 이때는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잔소리 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주제문을 토대로 한두 문장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의 내용을 책의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결론으로
전달하는 거 의미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저는 리더십이 타인에게 있고 나 역시 상대방이 있을 때 리더십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셀프 리더십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거. 네, 그러면 사실 본론 결론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번 읽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 있는 거고요. 내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조금 더 각색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시작 부분에서 얘기하게 되는 서론입니다. 이때는 네, 청중을 참여시킬 수 있고 함께 소통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발표자의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피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면서 서론을 구성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 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실 때도요. 본론 결론 구성하시고 나서 이 주제, 이 이론,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 중에서 청중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발표에 맥이 될 수 있는 주제문을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걸 참고해서 네, 청중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이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셀프 리더십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좀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과를 막론하고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활용한 면도 있는데요. 네. 셀프 리더십에 대한 발표를 한다 했을 때 서론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인들도 있고 본인 자신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저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답을 찾고 또 들으시면서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가 서론이 됩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질문을 던지되 물론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너무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질문한다고 해서 누구 호명하지 않는 이상 아마 대중 사이에 청중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막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러면 발표자의 불안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질문하시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씀을 이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기심과 함께 흥미를 유발하는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질문 참여 방식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발표 내용을 정말 숙지해야 되고요. 내가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알게 된 의외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미리 공개하면서 내가 발표할 내용을 예습하지 않은 청중이 관심을 갖도록 집중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중에서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좀 이론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침묵에 나선 이론을 발표하는 발표자로 섰다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침묵의 나선 이론 모르시죠? 그러면 제 발표를 듣는 청중으로서 제 서론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중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 집단이라고 생각되세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낙태. 네, 아마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이 소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담겨 있는 법률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발표할 침묵의 나선 이론은요, 이런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언론인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우리 예비 언론인들, 저와 함께 침묵의 나선 이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발표를 시작할 때 아주 짧은 오프닝이지만 주의 집중과 함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한 발표할 분량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자로 서셨을 때 우리가 스피치 능력 중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잘 구성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청중이 발표자에 대한 평가 혹은 발표자의 말에 귀 기울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의외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이런 멘트들은 조금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밝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뼈대에 양념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시작은 인사로 하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발표자 정혜식입니다.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됐다 등등 대화하듯이 짧게 서론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혹은 발표자 누구입니다 하고 바로 질문의 형태로 가셔도 됩니다. 단 시작은 무겁지 않게 아무리 진지한 내용이라도 너무 진지하지 않게 조금은 가벼운 모두가 호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아요. 초반 부분이든 혹은 중간이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것도 이제 초반에 많이 하죠. 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혹은 중간에 손 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모해 주셨다가요. 제가 발표 끝나면 Q&A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발표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인사해야죠. 네, 감사 인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메라비언의 법칙, 스피치랑 커뮤니케이션 수업 때 꼭 언급이 되는 건데 말의 내용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나의 요소들을 다듬자라는 의미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피치에서 제가 목소리 이런 자세, 시선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인 부분으로 했고요. 오늘은 발표에 한해서 더 세부 사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발표할 때 또 사용되는 도구가 시각적인 부분으로 발표자만 있지는 않아요. 발표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있고 그게 바로
네,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보여지는 도구인 파워포인트를 구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간결하고 읽기 쉬운 구성입니다. 글꼴 선택도요. 읽기 쉬운 걸로 하십시오. 예쁜 거 너무 좋은데요. 화면이 커졌을 때, 확대가 됐을 때 오히려 어지럽게 보이는 글꼴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어디 가서든 좀 우리가 눈에 익은 법한 가급적 표준 글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꼴은요. 맑은 고딕입니다. 청중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는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파워포인트는 발표자의 대본이 아닙니다. 읽는 화자 중심이 아니라요. 발표를 듣고 보는 청중 중심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주로 글자 크기는요. 제목 부분은 36이고요. 본문은 28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단조로워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단조롭게 하면 읽고 싶지 않잖아요. 작은 변화라고 하면 글꼴을 바꾸는 것보다는 글자 색 강조할 부분에서 아니면 굵기 혹은 크기에 대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보기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요란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단위가 문장이라고 했죠. 그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면 그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떨어져요.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구성도요.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하나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 많아져도 됩니다. 오히려 여백의 미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PPT는 대본이 아니죠. 청중이 볼 자료 화면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게 쓰되 그 짧은 단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스피치 업 시간에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PPT는 그림이나 표 같은 걸 삽입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역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전달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삽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선을 줄 뿐입니다.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러면서 그냥 얘기해요. 귀엽죠? 그리고 빵 터져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켜놓고 발표하는 자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는 차려인데요. PPT 자료 화면과 발표자는 세트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PPT가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는 화면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화면을 가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청중이 바라보고 있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PPT 자료 화면에 물론 발표자의 얼굴이 가려지거나 발표자 때문에 화면이 가려지지 않도록 먼저 자리 설정을 하십시오. 그 대신에 너무 무대의 외곽으로 가지 않도록 자료 화면과 멀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자리 설정을 한 후 준비가 되면 인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 설정을 하실 때요. 발표자는
청중도 바라봐야 하고, 그다음에 청중과 함께 PPT를 같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양방향입니다. 두 방향. 청중과 PPT. 그럼 두 가지를 번갈아 보기에 편한 자리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PPT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PPT 화면 오른쪽에 발표자가 서 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물론 왼쪽에 서도 되지만 그런 한쪽에 서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옆에 화면을 바라볼 때 고개를 많이 돌려서 오히려 이 자세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그리고 돌리게 되지 않고요. 돌리고 나서 자세를 바꿔서 나도 모르게 PPT 화면만 보게 돼요. 즉 청중을 등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중과 화면 사이에 대각선 방향으로 서셔서 화면을 보시다가도 청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각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좀 사각지대가 아마 정면을 봤을 때 발표자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각지대일 거예요. 오히려 왼편은 잘 바라보게 되는데 가끔씩 몸을 조금 회전해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들과도 시선을 맞춰주시면 금상첨화겠습니다. 네, 시선 처리는 PPT와 청중 두 가지 방향 기본이고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시고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빠르게 번갈아 신용하듯이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단위에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면 좋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 단위가 사실 문장이에요. 문장을 짧게 구사하시는 분들은 문장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데 문장이 길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도 청중을 바라봤다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히 움직이시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인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터 대신에 이렇게 키보드를 활용하지만 그럴 경우에 포인터를 든 손을 너무 누를 때마다 화면을 가리키듯이 하지 마십시오. 가리킨다고 켜지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 다 무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손으로 가리고 있다고 해도요. 다 누르면 화면은 전환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손 들거나 화면을 가리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손은 어디에 고정하는 게 좋으냐. 차려 자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데요. 주로 아마 기상캐스터들을 보시면 배꼽 주변에 이렇게 그죠? 가지런히 모아두고 있죠. 그 자세 안정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보는 분들은 익숙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차려 자세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포인터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손은 마이크, 한 손에는 포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이크의 위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막 이제 가리게 되죠. 음향을 위해서. 하지만 노래방 마이크 잡듯이 하지 마시고요. 마이크 막대 부분을 둥글게 잡으시고 반드시 음향 체크를 사전에 하셔서 마이크의 위치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있는데요. 발표 자료를 올려 놓는 도구일 뿐, 손을 올려놓는다거나 기대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치,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발표자는 연단이 있으나 없으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연단 뒤에 숨어서 짝다리를 짚거나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늘 한 학기에 몇 번 시간마다 내가 오늘 이번 학기에 5과목을 들으면 아마 학기 중에 5번 정도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늘 습관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상투적인 표현에 내 말을 줄이거나 거기에 숨지 마십시오. 화면을 전환할 때마다 다음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아주 뭐 상투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들은 오히려 발표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서론 시작할 때 한 번, 본론 시작할 때 한 번, 결론 시작할 때 한 번, 끊어가는 부분형의 멘트로만 사용하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PPT 화면에 제발 의존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내용 구성도 다 흐트러져요. 네. 그냥 책에서 말하는 대로 그 요약본으로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PPT 화면에 글자 많이 싫지 말자, 단순한 구조로 보기 편하게 하자 했는데 엄청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외우니까, 떨리니까, 내용 숙지가 안 됐으니까 PPT 화면에 많이 적어 놓으면 보고 읽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청중과 시선은 교환할 수 없게 되고요. 점차 외면받는 발표가 됩니다. 어느 순간 그야말로 PPT가 주인공이에요. 청중도 PPT 보고요. 발표자도 PPT 봅니다. 그럴 거면 다 같이 책 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표자로서 주목도 받고 때로는 청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표자로 졸업 전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중이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할 말과 줄일 말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집중력을 사로잡으면서 발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발표자도 주인공입니다. 가장 좋은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발표 못하죠. 그래서 아마 조별로 이제 발표할 때 늘 나는 자료 정리할게, 내가 PPT 만들게 라고 뒤로 물러나는 분들 있으셨죠. 자신감으로 내가 한번 발표해 볼게 라고 해보십시오. 연습하면 됩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다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대학교 다니시면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 수업, 한 발표가 다 나의 발표를 형성을 위한 아주 좋은 무대고 연습의 장, 훈련의 장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아주 설득력이 있도록 연습 훈련하신 여러분들 기대하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스피치 능력만큼이나 내 발표를 들어주시는 청중 잊지 마십시오. 교수님만 청중이 아닙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준비된 발표를 실행하십시오. 물론 시간이 쌓여야 하고 경험이 쌓여야 하지만 발표력은 여러분들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역량으로서 여러분들의 졸업 후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도 유용한 역량과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 수업 잘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